코로나와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를 짓눌렀었던 두 가지 이슈가 해소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는 악재보다 호재들이 시장에서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시장에 연준이 돈을 뿜어서 버블로 간 자산은 무엇이냐? 저는 코인으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네, 상반기에 반도체, 자율주행, 이쪽 자동차 이쪽이 좀 주도를 먼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수가 왜 안 좋았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악재가 지어진다. 두 번째 수급. 세 번째는 큰 그림에서 3조 호황이라는 타이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재가 지어진다는 것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슈, 경기에는 아직 남아있는 악재예요. 하지만 증시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악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한 경기 셧다운은 없다라는 것을 확정지었고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치명률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증시에는 이제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악재가 될 수 없다라는 점. 하지만 경기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된 주들은 아직은 좀 더딘 호흡을 갖고 있지만 바닥에서 이삭 죽기는 가능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이유는 결국 원자재 상승,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100% 원자재 수입국이죠. 여기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로서 여기서 원자재 딴 가격에 이 인플레이션이 원자재가 너무 올랐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공급단 쪽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난 것들, 그 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사이에 껴서 굉장히 불편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사실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지금이 더 치열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리스크라는 점, 그리고 작년에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또 압도적으로 좋았던 것에 대한 그렇죠. 외국인들에 대한 그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것에서 지속적인 매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 좀 악재로 있었는데 그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로 경제 재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에도 좀 적당한 잡아줄 수 있는 위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요단 자극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파월이 든든하게 잡아줄 수 있으니 지금 유가를 기본으로 한 이 공급자 단에서 자극을 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가 이제는 한꺼풀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와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를 짓눌렀었던 두 가지 이슈가 해소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는 악재보다 호재들이 시장에서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금 전 글로벌 기업들이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 짧게 말씀드릴게요. 차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지 아세요? 차라는 것이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고를 쌓아놔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 재고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좀 안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재고 많으면 이렇다 하는데 기업의 관리 유지에서는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BMW 벤츠. 벤츠 S500 사겠다고 하는데 1년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걸리네. 네, 제네시스도 지금 1년 정도 기다리는, 차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8개월 이렇게 걸린다라고 합니다. 재고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과거에는 이 차량을 뿜어낼 때 프로모션을 하고 또 이제 그 딜러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재고들을 적정한 수준으로 빼냈어야 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었으니 이제는 현대차가 이런 실적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다. 현대차가 해야 될 건 재고를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수율이 좋아질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 거기다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해결이 됐죠.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수출하는 수출국가로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라는 것이 악재가 해소됐다는 첫 번째 테마를 지우겠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입니다. 1년 내내 팔았잖아요. 외국인이. 그렇죠. 사실 지수가 그렇습니다. 1년 오르면 1년 빠지고 또 1년 오르고 이런 홀짝 논리도 있거든요. 저는 그걸 믿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많이 오른 자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자산 가치가 오를 때 대표적으로 집값이 그래요. 여기서 이만큼 더블 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조정 줄 것이다. 그럼 여기서 20% 빠지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미국과 전 세계가 뿜어낸 돈의 양은 사상 초유의 돈을 뿜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산시장의 버블이 아닌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유발을 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유발이 안 되면 경기는 정말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대공황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조정이 줄 만큼 어느 정도 주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은 수급의 수혜를 받은 건 없잖아요. 외국인은 우리 1년 내내 팔기만 했는데 달러를 풀어서 우리가 수급의 낙수 효과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가 지어지는 것과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이제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시그널이 맞아지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이런 의문이 들으실 수 있어요. 돈을 풀어서 화폐 가치가 다운이 되면 특정 자산에 버블이 있는데 증시에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지금 틀림없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긴축을 내년에 한다는데 주식시장이 조정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발작일 것이고 그것에 통해서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이제는 시장이 다 알아버렸어요. 과거에 있었던 통계와 역사적 사례를 보면서 이거는 매수기회라는 걸 다 알아버려서 앞으로도 긴축이라든가 테이퍼 텐트럼 때문에 주가 발작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면 성장주들에게는 그때는 이제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반응을 하겠지만 지수 자체는 여전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연준이 돈을 뿜어서 버블로 간 자산은 무엇이냐? 저는 코인으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네, 가상화폐, 가상화폐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상화폐 시장은 내년에 여러 가지 명분과 정당성, 실없이 이것이 다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 호재들도 상당히 지금 시장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버블을 에 대해서 조금씩 그 문매를 막고 책임지고 퇴색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코인이 그 매를 맞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3조 호황입니다. 이거는 좀 긴 그림으로 보는 이제 그 밑바탕이 베이스일 텐데요. 3조라는 것이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금 이제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저달러, 저유가 일단 저유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가가 지금 70달러대 선에 있는데 저유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30달러대도 있었고 마이너스도 있었는데 WTI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1년, 12년, 13년 이때가요. 유가가 100달러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유가 자체가 풀어버린 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전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안정만 갖춰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급격하게 오를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유가가 지금 이제는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급락을 한다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0달러, 80달러를 맥스로 한 이 박스권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유가 밸런스에서 경기 확장을 충분히 전망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금리겠죠. 저금리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목표 금리로 5%.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금리가 5% 이상에 있었던 세상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거 그리고 지나고 나서 미국이 목표 금리를 3.5% 제시했다가 결국 2.5에서 부러졌었고 이번에 제시하는 목표 금리가 2.5인데 2.5까지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금리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은 저달러인데 저달러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긴축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긴축을 하게 되면 달러의 회귀잖아요. 그렇죠. 달러 자산이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풀린 달러가 이제는 우리 금리를 올리니 달러 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니 어이쿠 이거 돈 이제 철수하는구나. 그러면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할 것 같지만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대전제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어지는 시그널, 여기에 대해서 버블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인 겁니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에는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게 돼요.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배팅을 하게 돼서 금리를 인상하는 차원에서 달러 강세를 외치는 시점에 오히려 달러는 안정 내지 약세의 기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때쯤 되면 수급의 낙수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 차곡차곡 지금은 수급이 좀 꼬인 현상이 아직 이 꼬임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두세 달 동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겠지만 이것을 겪고 나면 우리나라가 서서히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전제를 깔고 내년의 시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0포인트 내년도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렇죠. 오른다라는 전제하에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그렇죠.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했던 거는 이제 유동성, 네. 수급이 증가될 수 있다. 네네.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달러의 가치, 달러 강세가 되면서 신흥국의 모든 이 자산들이 네. 팔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신흥국의 이 시장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실제로는 미국 경기가 더 좋아지되 그것에 대한 낙수 효과는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테슬라도 삼성전자랑 손잡고 애플이 LG랑 손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위상이 높아져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글로벌 위상이 높아져 있는 과정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달러의 긴축이라는 것은 결국 글로벌 투자 자산으로서의 투자의 선택을 해야 될 때 달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베이스에는 위험자산 선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베이스가 깔릴 때 신흥국으로서의 수급의 낙수 효과가 틀림없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외국인의 매수는 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떠났잖아요. 이 부분은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코인판으로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금만 돌아와도 시장 엄청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충분한 베이스가 깔리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85,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주도주는 아마 주도 세력은 외국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그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묶여있던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9만 원 가서 이익 실현하고 매도하고 나왔다. 이 매도하신 분들이 코스피 시장을 떠날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시장에서 다른 종목을 사는 순환 자금으로 묶여 있었던 자금이 죽어 있었던 자식이 이제는 생명력 있는 자산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게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의 꼬임을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속이 내년의 상반기이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수를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우상향으로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럼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가 4천이 만약에 올란다고 했을 때 네. 어느 주식이 오를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주들, 성장주들에게는 이게 쥐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이 지금 또 부각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섹터, 어느 산업이 성장할 것이냐,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포스코나 롯데케미칼을 세게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전략 수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경기 민감주 절반 그리고 이제 여기 현대건설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절반은 반도체와 관련된 IT 종목들이다. 그래서 그 이유는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 정상화라는 것이 내년에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삭축기로 담아가셔도 된다. 그다음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 상단이 2% 이하로 굉장히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민감주라는 것이 굴뚝 산업만이 아닌 자동차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러니 IT와 이쪽 굴뚝 산업이 공존하는 아주 특이한 장세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시간차로 구분을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반도체, 자율주행, 이쪽 자동차 이쪽이 좀 주도를 먼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굴뚝주들은 지금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정말로 저평가예요. 계속적으로 어떤 일시적 스팟 자금보다는 지속적으로 적금식으로 계속 담아가는 전략. 나중에 진짜로 조금 뭉태기로 담아가는 시점은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부터 담아가자.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지금 경기 민감주를 생각할 때는 그 철강 화학주들이 못 가는 이유가 캐펙스 투자가 설비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는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질 경기에는 지금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야 된다는 대전제 숙제가 아직 남아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금리를 인상을 하는 시점부터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인 포트로 담아가고, 그 직전까지는 이제는 좀 IT와 반도체, 자율주행 쪽 뭐이라든가 카메라, 스마트폰 이런 쪽 안에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내년에 파월 연준 의장이 3월에 테이퍼링 끝내고 9, 12 세 번 금리 인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사회복지 법안 이런 것들이 자꾸 조맨친 때문에 안 돼, 그쪽 때문에 안 돼,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를 빨리 올렸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지금 정치의 이런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맞물렸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금리 인상 시점을 자꾸 뒤로 미루고 싶을 것이고,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늘 금리를 올리기 시점 전에 연준은 늘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던져줘요. 하지만 실제 액션은 매우 신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세게 언급을 했구나. 시장 정신 차려. 대신 금리 인상은 조금 더 뒤로 미쳐질 가능성이 염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경기 민감주들은 철강건설 지금 정말 싼 자리이긴 하지만 좀 큰 덩어리의 좀 포트의 비중은 조금 뒤로 밀어둘 수도 있는 전략으로 좀 해서 30% 그다음에 나머지 50%에서 70%는 IT, 반도체, 자율주행, 스마트폰, 카메라 이 안에서 좀 전략적으로 트레이딩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반반이었는데 7대3 정도로 좀, 그리고 현금 비중은 지금 거의 현금을 안 남겨두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계속 현금은 자꾸 주식으로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까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년은 4천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은 싸다. 적극적으로 사야 할 때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금 비중을 남겨놓지 않고 전부 주식으로 100% 가져가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자, 일단 그 전략이 잘 맞으시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맞으시길 바라는 시청자 모든 분들이 맞으시길 바라서 한편으로 쟤 또 저렇게 얘기해서 걱정도 되시겠지만, 저는 제가 왜 4천이 간다 안 간다는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3,600 가서 4천 간다 이런 말하는 게 전 너무 짜증나요. 지금부터 제가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언제나 늘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런 뷰로 시장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희가 생각하는 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고 의문점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4천 가시기를. 네, 화이팅! 자, 그러면 일단 올 한 해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년도에 오를 만한 주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그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 한 해 많은 이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가 됐든 그다음에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주식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런 주식이 뭐 된다 안 된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충분히 매력도 있고 지금 조정을 줄 만큼 준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으니 다 이쪽은 저는 그냥 메타버스 업황 정말 좋죠. 정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좋다라는 걸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검증을 하고 싶은 자리이다. 하지만 진짜 좋은 거 맞고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준 자리에서 나올 충분히 명분과 정당성이 있을 그런 자리에서 메타버스, NFT 게임주들이 반등을 주고 있다. 뭐 서울옥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로서 이제 준비해야 될 때 시장을 바라보는 키워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까지는 풀려버린 유동성에 대해서 성장성을 끝까지 땡겨올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메타버스 게임 이런 것들이 막 땡겨서 고평가, 지금 뭐 여기서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시장의 키워드였잖아요. 그 코인 시장도 그랬고요. 하지만 내년은 시장을 중요시하게 판단하는 게 올해 실적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매크로 지수 이런 거 별로, PMI 지수 누가 그런 걸로 얘기합니까 시장에서.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매크로 경기 지표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과 제조업 PMI 지수라든가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이 종목을 초이스하고 피킹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환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 뭐 종목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너가 시장을 이렇게 좋게 봤는데 앞으로 리스크 요인은 없겠느냐? 좀 요런 걸로 좀 제가 답변을 좀 대신해 봐도 될까요? 어떻게 싫어요. 대응하는? 종목은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은 이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진짜로 세게 올릴 것 같을 때 미국에서 성장 좀 발작이 한번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도 한번 조정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어떤 경기 민감주를 우리가 사갈 수 있겠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럴 일은 없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저는 좀 불편해요. 지금 근데 러시아가 우리 진짜 사고 나기 전에 대화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상당히 팽팽할 수 있어서 이것이 다시 유가를 한번 자극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촉을 세워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러시아 측에서도 지금 대화를 해보자라는 카드를 러시아 쪽에서 먼저 꺼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두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이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런 수급의 꼬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월에 대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이 지나고 나면 정책적인 리스크도 또 한꺼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겠지만, 그 사이 짧은 시간 동안 정책 테마주들이 만약에 움직이면 이게 굉장히 극성을 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서 뭐 다행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한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쪽에 쏠림 현상의 편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하나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이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이게 골치가 아파요. 그게 뭐 60조, 70조 얘기 나오니까 물량을 확 당길 거 아니에요, 유동성을.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대형주 잠깐 피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단 밸류에서 시작하게 되면 70조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50% 올라가면은 100조면 지금 시총 2위가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ETF 펀드 지수 추종들이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 비율만큼 사야 그 되니까. 무조건 사야 되니까. 물론 바보같이 뭐 그날 당장 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하겠지만, 그것을 넣기 위해서 다른 그날을 당장 안 사더라도 비율 계산을 했었을 때 다른 것들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하는 이슈들이 생기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충격판을 한번 좀 깎여물고 준비를 해주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미리 어느 정도 기관들이 사실 대응도 해놓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수급이라는 것은 수급을 예측하는 척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믿지도 말고, 그분이 몇 분 맞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수급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아까 내일 모레 외국인 이틀 동안 판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과거에 그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뭐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에 가장 1월에 가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불편한 이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급락이 한번 지수가 한번 출렁거리면 그때는 이제 다른 종목들 에너지 솔루션을 사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이제 그때를 기회로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매수를 있다. 그런 해볼 수 영향이 있지 나오면.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내년에 생각하는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는 2023년도에 대주주 전면 과세가 됩니다. 이제 대주주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면 과세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뭐 많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양도세가 도입이 되려면, 전면 과세가 도입이 되려면 거래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중 과세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양도세 내는 거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억울하긴 해요. 양도세율이 너무 갑자기 높아. 이거 조세 제한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양도세를 내고 거래세만 없어진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양도세만 내면 기본적으로 지수가 3,000에서 시작해서 2,500에서 끝나면 세수가 빵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을 지켜내는 증시를 이렇게 좀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주식시장 정책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과정으로 보는데, 거래세 둘 다 가져가면 이거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우리 가을쯤에 우리 국민청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아마 틀림없이 이거는 대단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둘 다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연말에 한번 이러면 안 하고 말어라는 이런 투자 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아마 그때 가서 겨울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큰 틀로서 제가 아직까지 나와 있는 내년에 바라보는 이런 고춧가루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내년에 주시해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대형주 담아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형주 담아가는 것은 이제 LG전자 삼성전기 전기 전자가 네. 아니고 삼성전기, 네. 전자는 조금 보면서 천천히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아 이렇게 좀 대형주로 담아가고 있다. 딱 보시면 다 좋다라고 말하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